한 나라의 언어를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70년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가 100년간 압박했지만 안 됐죠. 미국이 달러를 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몽골에서 불가능이 현실이 됐습니다. 대학생 125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대기자만 300명이었죠. 거리엔 한글 간판이 60%를 차지했습니다. 젊은이들이 K-팝을 부르며 걸었습니다. 식당에선 김치찌개를 먹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폭탄을 떨어뜨린 것도 아닙니다.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죠. 돈으로 매수한 것도 아닙니다. 몽골 국회의원은 당황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러시아와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국민은 이미 한국을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화가 났죠. 또 한국이라니. 대체 한국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 담비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에 한국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죠.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항 전광판, 간판, 안내문 전부 한글이었습니다. 여긴 몽골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순간 뭔가 거대한 변화의 현장에 서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CNN 국제부 수석특파원이죠. 45년을 살면서 30여 곳의 분쟁 지역을 다녔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총성과 포화 속에서 진실을 찾는 게 제 일이었죠. 퓰리처상 후보에 2번 올랐고 국제저널리즘협회 특별 공로상도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감정 없는 관찰자라고 불렀습니다. 팩트로 세상을 증명하는 게 제 신조였으니까요. 감정은 기록의 마지막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오늘 이곳 울란바토르에서 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공항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입국심사 창구 위 전광판. 환영합니다. 수암을 찾는 곳, 세관 신고. 전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몽골어도 있었지만 한글이 더 크고 선명했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면세점 점원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죠. 저 미국인인데요. 아, 죄송해요. 요즘은 다 한국 분들이세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옆 매대엔 한국 화장품이 가득했습니다. 설화수 후, 아모레 퍼시픽. 가격표도 한글이었죠. 밖으로 나오자 도시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택시기사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서울 호텔로 모실까요? 서울 호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되물었죠. 여기가 몽골 아니었습니까? 한국 회사가 지은 최고급 호텔이에요. 손님들 대부분이 그리로 가시더라고요. 그의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억양도 띄어쓰기도 자연스러웠죠.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김밥 천국, 떡볶이 마을, 강남 카페, 한강 노래방. 거리 간판의 60%가 한글이었습니다. 이건 문화 침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의 언어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옆차에서 K-팝이 흘러나왔죠. BTS의 노래였습니다. 젊은이 2명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종학당 갈 거야? 응, 한국어 시험 준비해야 돼. 그들의 눈빛엔 동경이 아니라 신념에 가까운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국가의 붕괴를 봤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장면들. 하지만 이건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체성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 기업 간판이 보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그 아래엔 한국어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죠. 한국어 가능자 우대, 월급 2배 보장. 호텔 체크인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어 가능하세요? 아니요, 영어로 부탁합니다. 아, 네. 요즘은 한국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마치 영어가 오히려 불편한 언어가 된 것처럼 말이죠. 방에 들어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는 밤거리. 한글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죠. 한국 식당,
한국마트, 한국병원. 심지어 약국 간판도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렌즈 너머로 보이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죠. 이건 몽골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서울 어딘가에 내린 겁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어 CNN 본사로 첫 보고를 보냈습니다. 편집장, 상황이 이상합니다. 몽골이 한국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가 아닙니다. 국가의 언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전쟁터를 다녔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화의 침투가 아니라 한국가의 심장이 뒤집히는 현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엔 총 한 방 쏘지 않은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몽골 최고의 명문이자 한국어 학습자의 성지라고 들었죠.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게시판 절반이 한글이었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안내, 한국기업 채용 설명회, 세종학당 장학생 모집. 심지어 학생 동아리 포스터도 한글이었죠. K-팝 댄스 동아리, 한국 영화 감상 모임. 이건 대학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기관 같았습니다. 복도를 걷다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죠. 그 학생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회사는 월급이 2배라고 했습니다. 삼성, LG, 현대가 다 여기 있다고 했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경제 생존의 언어였던 겁니다.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시대.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죠. 한국어학과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에 문을 열자 책으로 가득 찬 연구실이 보였습니다. 벽면 전체가 한국어 서적이었죠. 책상 위엔 낡은 사전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진 교수였습니다. 본명은 바트체첸이지만 다들 이수진으로 부른다고 했죠. 저는 CNN 특파원 신분을 밝히고 취재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차 한 잔을 건넸는데 한국 녹차였습니다. 찻잔에도 한글이 새겨져 있었죠. 그녀가 책상 위 낡은 사전을 가리켰습니다. 27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든 몽골 한국어 사전이라고 했죠. 저는 사전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표지는 낡아서 해졌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했죠. 1994년에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대학 조교였습니다. 월급이 15달러였다고 했죠. 15달러.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루 10시간씩 사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면서 말이죠. 그녀는 사전을 펼쳤습니다. 페이지 곳곳에 붉은 수정 흔적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생존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야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어가 젊은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고 말이죠. 저는 사전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그녀의 헌신이 묻어 있었죠. 이 사전이 지금은 몽골 전역의 표준 교재라고 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영어보다 많이 배운다고 했죠. 대학 입시에서 한국어 선택자가 영어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한 나라에서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운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인지 말이죠. 중국어도 있고 러시아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수진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국이 준 건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존중.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몽골을 속국 취급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몽골을 이용했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몽골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다고 말이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건 기록해야 할 문장이었죠. 한국 기업이 들어올 때 몽골 직원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월급, 같은 복지를 줬다고 했죠. 한국 정부가 장학금을 줄 때도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적만 보고 선발했다고 말이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을 바꾼 거라고 했습니다.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언어를 배우게 했다고 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존중이 신뢰로, 신뢰가 언어로, 언어가 세대 변화로 이어진다고 말이죠. 이수진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한 여인의 사전 한 권이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한 나라의 미래가 됐다고 했죠. 그녀의 손이 사전 위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 권의 책, 27년의 헌신, 그리고 한 나라를 바꾼 언어의 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터에서 기자는 총성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책 한 권이 나라를 바꾸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손때 묻은 사전의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그게 바로 역사가 바뀌는 소리였습니다. 세종학당.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겨울의 몽골, 영하 20도. 하지만 교실 안은 불타는 열정의 용광로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억양도 끊어 읽기도 자연스러웠죠. 칠판에는 한국어 회화 고급반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학당장 김민수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학생이 1250명이라고 했습니다. 대기자만 300명이 넘는다고 했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줄을 서는 나라라니 말입니다. 교실을 돌아봤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뉴스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서울 광화문 광장이 나오고 있었죠.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물음 속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바꾸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강사가 대답했습니다. 교육과 존중의 힘이라고 했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학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철학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복도로 나오자 다른 교실에서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K-팝 수업이었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부르고 있었죠. 학생들은 완벽한 한국어 가사로 노래했습니다. 춤도 추고 웃음도 터뜨리고 박수도 쳤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언어를 즐겁게 만드는 힘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한 식당으로 몰려갔습니다. 세종학당 1층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김밥, 불고기, 김치찌개. 메뉴판도 전부 한글이었죠. 한 남학생이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한국 음식이 몽골 음식만큼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 문화, 식탁까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학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죠. 왜 한국어를 배우냐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삼성에 취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한국 대학에 유학 가고 싶다고 했죠. 세 번째 학생은 한국 드라마 번역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같이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그들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동경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한국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이 되려는 꿈이었죠. 오후에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50명의 학생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주제는 자유였습니다. 한 학생이 무대에 섰습니다. 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죠. 저는 가난한 유목민의 딸입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죠. 몽골을 한국처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습니다. 이건 말하기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선언이었죠. 또 다른 학생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존중 문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등하게 대한다고 했죠. 그게 제일 감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존중. 이수진 교수도 같은 말을 했었죠. 경제도 중요하지만 존중이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학생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세종학당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죠. 김밥 천국, 강남 카페, 한강 노래방. 한글의 불빛이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존중의 힘으로 세워진 조용한 제국의 시작이었다고 말이죠. 총 한 방 쏘지 않고 한 나라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나라. 그 이름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석양을 찍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빛나는 울란바토르의 밤. 그 장면 속에 한국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세계를 침략하지 않고 세계의 마음을 품은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세종학당을 나온 며칠 뒤, 저는 울란바토르 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병원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벽면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지원, 진단키트 기증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접수처에서 바트 선생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당시 최전선에서 싸웠던 의사였죠. 그는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2020년 방역 기록이었죠. 바트 선생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세 글자가 붉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코리아. 우린 그때 죽음과 싸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났다고 했죠. 진단키트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도 요청했다고 했죠. 미국에도 손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진단키트를 보냈다고 했죠. 바트 선생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단키트 정확도 비교표였습니다. 한국 제품은 98%였습니다. 중국 제품은 85%였죠. 러시아 제품은 80%였습니다. 겨우 10%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생과 사를 갈랐다고 했습니다. 98%는 거의 완벽한 진단이었습니다. 85%는 100명 중 15명을 놓치는 겁니다. 감염자를 놓치면 확산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재앙이었죠. 한국 제품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했죠. 바트 선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설명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진단키트 설명서였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설명서가 몽골어로 번역돼 있었던 겁니다.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몽골어였습니다. 바트 선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한 장의 배려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어 설명서만 보냈다고 했죠. 러시아는 러시아어 설명서만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몽골어로 번역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료진을 생각한 거라고 했죠. 그게 존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명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정성스러웠습니다. 의학 용어까지 정확하게 번역돼 있었죠.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진심이었습니다. 바트 선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이후로 몽골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가장 신뢰하게 됐다고 했죠.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약국 앞을 지나치는데 유리창에 문구가 보였습니다. 한국 마스크 판매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제품. 한글로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약국에 들어가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제품만 파냐고 말이죠. 약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한국 제품만 찾는다고 했습니다. 중국 제품은 안 팔린다고 했죠. 가격이 싸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도 안 산다고 말입니다. 저는 약국을 나왔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 제품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의약품, 한국 생필품. 전부 믿을 수 있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신뢰는 총성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배려 한 줄, 정직한 데이터 한 줄이 전쟁보다 강했다고 말이죠. 코로나라는 전쟁 속에서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싸웠습니다. 그 진심이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방역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신뢰의 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한 순간이었다고 말이죠. 98%의 정확도, 몽골어 설명서,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그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 아래 한글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네온 사인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깃발이었죠.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한나라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힘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울란바토르 중심가의 한국문화원을 찾았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죠.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글, 세상을 연결하다. 그 문구가 겨울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이들이 가득했습니다. 1층 로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죠. 안내 데스크에서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제, K-팝 댄스 클래스, K-뷰티 세미나, 한국 요리 강좌. 하루에만 1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화원장 박선미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이 500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말엔 700명이 넘는다고 했죠. 그들의 표정에서 희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1층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봄, 서울의 여름, 설악산의 가을, 강원도의 겨울. 몽골 사람들이 사진 앞에 서서 감탄하고 있었죠. 한 노인이 설악산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K-팝 댄스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땀을 흘리며 춤을 추고 있었죠. 블랙핑크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사가 한국어로 동작을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한 동작 한 동작을 정확히 따라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K-팝을 배우냐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K-팝이 꿈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했죠. BTS도 블랙핑크도 처음엔 작은 연습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처럼 자신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향한 몸부림이었죠. 3층은 K-뷰티 세미나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한국 화장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쿠션 팩트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거울을 보며 따라했죠.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품질이 좋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했죠. 무엇보다 피부를 생각하는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화장대엔 한국 제품만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4층은 한국 요리 강좌실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복도까지 퍼졌죠. 학생들이 배추를 썰고 고춧가루를 넣고 냄비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한국어로 레시피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했죠. 시식 시간이 되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모두가 맛있다고 외쳤습니다.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좋아한다고 했죠. 한국 음식이 몽골 가정의 식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5층 영상실로 올라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상영 중이었습니다. 자막은 몽골어였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대사를 함께 따라 외쳤습니다. 한국어 대사를 이미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영화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관객이 말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우리 삶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라고 했죠. 몽골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한글 정원이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시비가 서 있었죠. 윤동주의 서시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한 젊은 여성이 그 앞에 서서 조용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시를 따라 움직였죠.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건 촬영할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이 다른 영혼과 만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시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인에게, 한국에게, 그 정신에게 인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영혼이 닿는 언어의 울림이라고 말이죠. 한국은 이제 문화가 아니라 철학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K-팝은 음악이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K-뷰티는 화장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오락이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영혼이었습니다. 저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천국, 강남 카페, 한강 노래방. 한글의 불빛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침략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세계의 마음을 품었다고 말이죠. 마지막 일정은 몽골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심부의 우뚝 솟은 건물이었죠.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외교위원장 강바트 의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60대의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꺼운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바트 의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몽골 정부가 지금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왔다고 했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정부는 전통적 외교 노선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민주국가의 딜레마라고 했죠. 강바트 의원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한국과의 경제통합 찬성이 78%였습니다. 한국을 가장 신뢰하는 국가로 꼽은 응답이 68%였습니다. 자녀가 살았으면 하는 나라 1위가 한국으로 61%였죠. 이건 단순한 호감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미래 방향을 바꾸는 수치였습니다. 강바트 의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고 했죠. 중국은 몽골 무역의 60%를 차지합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의 절대적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한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강바트 의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당 앞 광장이 보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죠.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피켓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K-팝이었습니다. 광장에서 집회가 아니라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강바트 의원이 말했습니다. 저들은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오직 한국만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바트 의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은 몽골을 속국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몽골을 완충지대로 여겼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몽골을 파트너로 대했다고 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 말이죠. 그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다른 통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83%였습니다. 한국 대학에 유학 가고 싶다는 응답이 71%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응답이 89%였죠. 이건 문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정체성의 변화였습니다. 강바트 의원이 마지막 파일을 꺼냈습니다. 비밀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의 항해 문서였습니다. 몽골이 한국에 너무 경도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러시아 대사관도 우려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광장의 젊은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몽골 국기와 나란히 말이죠. 두 개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바트 의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라고 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부상했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걸 해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었습니다. 강바트 의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존중. 그게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수진 교수도 바트 선생도 학생들도 그리고 정치인까지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존중이라고 말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 질서의 균열선 위에서 한글이 깃발처럼 휘날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총 한 방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나라의 심장을 움직인 혁명이었죠. 존중과 신뢰의 혁명. 그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몽골 국회의사당을 나서자 매서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뜨거웠습니다. 한 나라의 여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일주일간의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세종학당의 1250명 학생들, 문화원의 젊은이들, 중앙병원의 바트 선생, 국회의사당의 강바트 의원, 그리고 거리를 걷던 노인과 아이들까지. 그들은 모두 같은 단어를 말했습니다. 희망이라고 말이죠. 한 여학생의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증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도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증명이라고 했죠. 그 한마디가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한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봤던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마지막 취재를 위해 울란바토르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한국학중앙거점대학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에 현판이 번쩍 빛났죠. 교정의 벽에 커다란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몽골의 미래는 한국과 함께. 한글과 몽골어가 나란히 쓰여 있었습니다. 강의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엔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책을 든 학생, 노트북을 든 학생, 커피를 든 학생. 하나같이 한국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한 강의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강의 기적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무에서 선진국이 되었는가?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뒤쪽에 섰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연표를 그렸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 1970년 경제개발 시작. 1980년 수출주도 성장. 1990년 민주화와 산업화. 2000년 IT 선진국 진입. 2020년 세계 10대 경제대국.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펜을 들고 열심히 받아 적었죠.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육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근면성이라고 말했죠. 또 다른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존중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글 간판들이 반짝였습니다. 김밥 천국, 서울커피, 한강 노래방. 일주일 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간판들이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한 나라의 희망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가 물었습니다. 몽골이 어땠냐고 말이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상상 이상이라고 했죠. 기사는 웃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 전광판도 한글이었습니다. 면세점 직원도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전혀 다르게 보였죠. 이제 저는 이 풍경 뒤에 숨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27년간 사전을 만든 이수진 교수. 코로나 속에서 생명을 살린 한국 진단키트. 1250명의 세종학당 학생들. 한강의 기적을 배우는 대학생들. 78%의 신뢰. 그 모든 이야기가 이 한글 간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옆자리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앉았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펼치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교환학생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1년 공부한다고 했죠.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뭘 보고 싶으냐고 말이죠.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글을 만든 왕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한강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강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을 봤습니다. 동경이 아니라 존경이었습니다. 부러움이 아니라 배움의 자세였습니다. 한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배워 몽골을 바꾸려는 의지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가 멀어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속에서 한글 간판들이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기자님은 한국에 가면 뭘 보고 싶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 안에 있는 너희 세대가 이미 내가 보고 싶은 장면이라고 말이죠.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가장 위대한 작품은 건물도 기술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희망이라고 했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그걸 너희 세대에게 심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워서 몽골로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했죠. 그 말이 제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글 간판들이 마지막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NN 본사로 최종 리포트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30년간 전쟁터를 다녔지만 오늘만큼 제목이 고민된 적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한 나라를 얻은 나라. 그 뒤에 네 글자를 붙였습니다. 코리아. 저는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0년간 전쟁터를 다녔다고 적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총성과 폭탄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걸 봤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몽골에서 본 건 그 반대였다고 적었습니다. 책 한 권, 언어 하나, 존중 한마디가 나라를 세우는 광경이었다고 적었죠. 한국은 몽골을 침략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대신 존중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몽골을 지배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대신 희망을 심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대신 언어를 가르쳤다고 적었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78%의 경제통합 찬성, 68%의 신뢰, 61%의 이민 희망, 1250명의 한국어 학습자, 60%의 한글 간판. 이건 통계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한 나라의 심장이 바뀌는 수치라고 적었죠. 마지막 문단을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세상을 감동시킨 이유는 힘이 아니라 존중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부가 아니라 희망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진심이었다고 적었죠. 울란바토르의 하늘 아래 한글 간판이 빛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기자가 아닌 인간으로서 전율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침략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세계의 마음을 품었다고 적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다음 30년의 역사는 문화로 세상을 움직인 한국의 이야기로 채워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리포트가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한국을 꿈꾸는 젊은이가 있을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가슴엔 한국이 심어준 희망이 타오를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수진 교수의 손때 묻은 사전이 떠올랐습니다. 바트 선생의 떨리는 손이 떠올랐습니다. 세종학당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강바트 의원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옆자리 여학생의 희망찬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국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총성 없는 기적, 존중의 기적, 희망의 기적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20세기는 무력의 시대였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문화의 시대, 존중의 시대, 희망의 시대라고 말이죠. 그 시대를 연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역사를 봤다고 말입니다. 한 방의 포탄도 없이 한 줄의 언어로 한 나라를 움직인 역사를 봤다고 말이죠. 이건 기사로 남길 게 아니라 세상에 전해야 할 진실이라고 말입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몽골에서 멀어지고 한국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제국은 영토가 아니라 마음의 제국이라고 말입니다. 지배가 아니라 감동의 제국이라고 말이죠. 그 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몽골을 넘어 세계로 말입니다. 한글 한자, 노래 한 곡, 존중 한마디씩 말이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제국이 탄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총성 없는 제국, 존중의 제국, 희망의 제국. 그 중심엔 한국이 서 있습니다.